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가원입니다. 요즘은 내성이라는 말을 쉽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얘기로도 예전엔 쉽게 치료되었던 질환이 완치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균에 맞서는 인류 최강의 무기가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 위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거 있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 그거 눌러주세요. 참, 구독은 무료라는 거 아시죠? 내성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항생제가 뭔지부터 소개해야겠네요. 흔히 감염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전염을 통해 다른 생물에게 질병을 옮기고 증식하는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감염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기생충은 구충제로 거의 해결이 되지만 세균과 요즘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죠. 그 중에서도 예전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었죠.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세균이 마을에 한번 돌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 그리 멀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부터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세균은 세포막, 세포벽, 핵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독 세포인데 비해서 바이러스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단백질로 만들어진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DNA나 RNA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세균은 기생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분열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데 비해 바이러스는 숙주 생물이 있어야만 그 숙주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 증식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세균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바이러스는 30에서 700 나노미터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이고 1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뜻합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1 나노미터의 1000배니까 세균이 바이러스보다 몇백 배는 크다는 것입니다. 세균을 잡는 막강한 치료제로 항생제가 등장해 인간 평균 수명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겨우 20에서 3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높은 영유아 사망률과 전염병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병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그 능력을 보였죠. 처음에 항생제는 푸른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로서 포도상 구균과 같은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진 물질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항생제를 미생물 배양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화학적 방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합성하는 경우도 많고 화학 구조에 따라 다양한 항생제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 포도송이 모양으로 모여서 번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세균은 폐, 소화기관, 비뇨기관, 피부 등 몸의 거의 모든 곳에 기생하면서 폐렴, 식중독, 관절염, 골수염, 아토피 등의 원인균입니다. 애초에 황색 포도상 구균은 페니실린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균이었는데 페니실린이 남용되면서 페니실린을 분해할 수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발생하였죠. 과학자들은 이를 퇴치할 새로운 항생제인 메티실린을 개발했는데 얼마 전부터 메티실린의 내성을 가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즉 MRSA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MRSA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반코마이신 뿐인데 반코마이신은 세균 퇴치에서 인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VRSA까지 발생할 만큼 세균의 진화 속도는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발견된 것이라 봐야겠죠. 내성균도 다양한 돌연변이 세균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균 외에는 다 죽으니까 항생제에 살아남은 내성균 유전자를 가진 후예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쓸수록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성균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 볼까요? 우선 떠오르는 것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인데,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해 사용하기까지에는 생체 내에서의 효능, 독성, 안전성 이런 검증에 10여 년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항생제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치료를 위해 사람에게 처방되어 체내에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이미 2017년에 연간 1000톤을 넘었고 육류를 통해 일체로 잔류 항생제가 넘어오는 것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류를 섭취할 때도 열악한 환경에서 대규모로 사육하는지를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유기농 사육 가축, 고기, 목초로 키운 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환자 개개인의 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습관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은 인체의 면역 체계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료됩니다. 며칠 빨리 낫고자 무리해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항생제 내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습관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자주 손 씻는 것만 해도 세균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항균 비누와 같이 항균 처리를 한 제품도 내성균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구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크게 향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항생제가 발전하면서 그에 따라 세균도 진화하여 항생제 내성균이 크게 증가해 이제는 인간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자연의 경고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내성균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나요? KNL은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건강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진 그런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